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야 한다면 저는 아마 위아래로 휘청거리면서 꺾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일도 꼭 함께 오곤 했으니까 말이죠. 일단 저희 집은 일남일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유복했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서서히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방이 남아돌던 집에서 살다가 좁아 터진 쪽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날, 아버지는 저희 앞에서 처음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에게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약속한 걸 그때 처음으로 깨트렸던 거죠. 가난,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지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야 하는 교복마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받아오는 걸 보고 현실을 깨우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오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었기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오빠는 그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위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부잣집 아들인 척 여유가 있는 척하기에 바빴죠. 그런 오빠 때문에 부모님은 오빠의 카드비까지 갚아주어야 했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까지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와 오빠는 자주 다투곤 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 좀 해.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난리야. 넌 어려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금방 적응이 될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아무래도 열받아서 죽겠는데 왜 너까지 끼어들어? 그래, 난 아직 학생이지. 근데 오빠는 성인이잖아. 어쨌든 오빠는 졸업이라도 했고. 근데 나는 오빠 때문에 대학 문턱도 못 넘게 생겼어. 알긴 알아. 멍청한 네 머리를 탓해라, 장학금 받아서 가. 그럼 되지 왜 나한테 따져?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이 형편에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적어도 어릴 때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 살았잖아. 그니까 왜 상황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날 숨막히게 하냐고. 원래 없었던 거랑 가지고 있었던 걸 빼앗기는 건 경우가 달라. 넌 모른다고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결국 오빠는 그날로 집을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오빠를 찾아왔고 빚도 갚아주면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도 더는 오빠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포기를 해버린 것처럼 건강하게 잘 있길 바라는 게 전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게 그 이유였을 겁니다. 중학교 때는 방이 하나는 더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정말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거든요. 빛도 잘 들지 않아서 늘 습기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 상황에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희망의 끈을 놓진 않으셨습니다. 일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내가 하면 안 될까? 지금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아. 당신 병원 다녀온 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 무리하다가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난 정말 괜찮다니까. 이거 봐, 다리 움직이는 것도 괜찮잖아. 병원비가 더 나와. 또 누굴 잡으려고. 그냥 좀 쉬어. 머리로는 가능해도 신체가 따라주지 못해. 우리 나이가 그렇다. 알았지? 괜히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됐어.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잖아. 우린 분명 이겨낼 거야. 이미 바닥까지 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바닥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아래로 몇 층의 지하가 더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간에 모아왔던 제 등록금까지 모두 써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지만요. 그렇게 저는 바로 취업에 뛰어들었고 번 돈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썼죠.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옷 입고 데이트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고된 몸을 이끌고 잠이 들 때에도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제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네요. 어릴 때는 눈을 감고 그대로 영원히 잠들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없고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는 건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두려움, 남들보다 열심히 살지만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불안이 가장 많이 제 머릿속을 차지하는 감정이었죠.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오빠에 대한 악감정도 커졌습니다. 원래 장남이었던 오빠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러려고 집을 나간 건가 하는 생각에 집 나가서 생사도 모르는 오빠를 미워하고 또 증오했어요.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자괴감 때문에 괴로웠던 어느 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남자가 매일 찾아왔거든요.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먹을 것을 선물 받고 또 그러다가 전화번호까지 교환하게 되면서 우린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연애를 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네요. 그게 제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어서요. 연애라는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다 이해해주면요. 연애라는 게 그런 거죠. 맞춰가는 거요. 시간도 많이 빼앗지 않을 거고 제가 데이트 비용도 다 부담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한쪽에서만 돈을 쓰는 건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쁜가요? 부담? 제가 부담을 주지 않을 건데 혼자서 부담을 받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걱정시키기 싫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친구랑 애인이죠.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 못한다는 건 맞는 말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랑 그냥 친구랑 다 해드린다니까요. 제게 그 사람은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남자들에게 몇 번의 고백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제 상황에 뜨악하면서 달아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걸 포용해 주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만날 때도 제게 최대한 배려하고 맞춰줬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다른 걱정보다 저희 집 생각이 앞섰네요. 저는 먼저 부모님께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이에 떠밀려서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결혼은 끝이 좋지가 않어. 1년은 봤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평범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지.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면목은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줄 순 없겠니? 나 솔직히 좀 지쳐.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 있는 이 기분이 너무 싫어. 그냥 나 결혼하게 해줘.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갈 테니까.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자금을 모았고 모자라는 건 대출을 받았어요. 무리라는 건 알지만 최대한 평범한 다른 여자들이 하는 정도로는 해가고 싶었죠.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욕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때문에 결혼의 출발이 좋진 않았어요. 탐탁지 않은 양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허락은 해주는데 혀끝이 쓰났어. 솔직히 학벌이며 직업도 성에 안 차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절차도 무시한단 거야. 절차요? 어떤 절차를? 아무리 시내가 바뀌었다고 해도 예단이며 혼수며 그게 뭐니? 이건 이래서 생략하고 저건 저래서 생략하고 그냥 네 입맛에 맞춰서 지갑 수준에 맞춰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냐. 스몰 웨딩 웃겨서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차차 해드릴 순 없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맞춰. 생략.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아들 장가간다고 말을 못해. 적어도 가방은 하나씩 해줘야 내가 덜 억울하지. 내가 아가씨 부모면 부끄러워서라도 다 준비시켜서 결혼시켰어. 번갯불에 콩을 볶아도 이거보단 느리겠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대화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었어요. 그간에 번 돈은 빚을 갚는 데 모두 썼고 부모님의 병원비며 보험료, 생활비까지도 제가 다 감당을 해왔기에 제 수중에는 혼수를 해갈 수 있는 정도뿐이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그 뒤로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정말 잘됐다. 그 부서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 요청을 해도 자리가 안 나면 절대 못 들어가. 거기가 이름 켜는데 승진이 엄청 잘 되거든. 대신 학원이라든가 출장이 작긴 해도 그야말로 최고야 최고. 진짜 잘됐다. 연봉까지 오르다니. 이게 다 내 실력 아니겠어? 나 이제야 조금 인정을 받나 봐.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은 모든 게 저를 만나고 하나씩 풀려가는 거라며 저를 지켜 세워주기까지 했어요. 저를 마치 행운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친구 둘째 며느리는 글쎄 집에서 혼수랑 예다니며 아주 달라는 것보다 2배는 더 주더라. 내가 그 옆편네가 떠드는 소리에 귀가 아파도 입 한 번을 꼼짝을 못했어 내가. 왜? 그럼 우리 며느리 학벌이며 회사 혼수랑 예단 꼬라지를 다 말해야 되니까. 저 때문에 면목 없으셨겠어요. 죄송해요. 너 약속은 잊지 않았지? 결혼해서 더 잘하겠다, 갚아나가겠다고 한 거 말이다. 기억하죠 당연히. 그냥 입에 말린 소리면 나 지금도 결혼 반대할 자신 있다. 이제 와서 그냥 되돌리는 거 별것도 아니야. 내 아들 저렇게 빵빵 잘 나가고 더 젊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 못 만날 것도 없어. 그런 거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래? 그럼 이번 제사부터는 너 혼자 음식 준비 좀 해봐라. 너도 좁쌀만한 회사나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창까지는 봐주마. 이 정도도 많이 도운 거 알지? 한두 번은 그러려니 또 몇 번은 오죽했으면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쓸데없는 일로 계속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내용은 대충 이번 제사에 누구누구 오시는데 그분 성격이 어떤 성격이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장을 봤는데 물가가 올랐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좁쌀 회사라면서 큰 소리를 또 내곤 하셨습니다.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는지 더 이상 중간에서 중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어쩌면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했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지만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시댁에 불려가 김장이며 집안 행사까지 모두 했지만 남편은 저희 집에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저기 여보, 이번 명절 말인데 우리 집에도 인사드리러 갈 거지? 그냥 전화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알았어. 난 괜히 좁은 집에 나가져가면 불편하실까봐 그러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최근에 이사하셔서 전보다 훨씬 좋다니까. 가보자, 응? 그래, 그러든가. 하지만 막상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 누가 오고 누가 인사하러 온다면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언제 일어날지 들썩거리는 제게 일거리를 안겨주셨어요. 남편에게 눈치를 줘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고 저는 결국 저녁 무렵에 짐을 챙겨 거실로 나왔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저도 집에 가서 부모님 뵈려고요. 아시잖아요. 저 하나밖에 없는 거. 그때 아들한테 들었는데 오빠인지 뭔지가 나이 차이 나는 사람 하나 있다더니. 네, 10살 차이요. 원래 하나만 낳으려고 하셨어서. 근데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요. 못 본 지 정말 오래됐고. 아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절연이네 절연. 얼마나 가난이 지긋지긋하면 자식이 천년을 끊을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인연을 끄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저 먼저. 근데 너, 내 생각은 그렇다. 가짜 집에 효도하고 그럴 거면 해준 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아들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줬고 덕분에 너희 대출 없이 전세에서 살고 있잖니? 그런데 너희 집에선 뭘 그렇게 해줬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내 아들이 거기서 왜 비밀을 맞추고 있어야 하냐 이거야. 하나도 파는 것도 없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럼 혼자 효도하겠다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예 제 뒤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만 계속 걸더군요. 버스를 타고 저희 집으로 갈 때 문자로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라고 온 게 전부였습니다. 살면서 돈이 없어서 서러운 적이 참 많았지만 그 정도로 무시당한 건 난생 처음이었네요. 결국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 아빠와 조촐하게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이 다툰 건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죠. 그래도 애써 밝게 웃으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때는 진짜 최악의 하루다라고 생각했지만 우습게도 그건 시작이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도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왜 또 그 말을 꺼내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화가 나셨으니까 그렇지. 당신이랑 엄마 중간에 낀 내 입장은 조금 더 고려 안 해? 난 연애할 때 당신 입장 환경 모두 배려해줬어. 근데 왜 당신은 늘 받기만 하고 하려고 안 하냐고. 날 위해서 조금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나 이제까지 뭐든 다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 행사, 김장, 생신 안 챙긴 거 있어. 심지어 당신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내가 음식 다 장만해서 축하해드렸어. 근데 명절에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거기에 아직도 혼수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 애초에 장인 장모님이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의 며느리는 당신 하나뿐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나 하나뿐이라고?
우리 집은 가족도 나 하나야. 그니까 그게 문제 아니냐고. 남들 다 있는 친척 하나 없고. 이야기가 왜 그리로 튀어? 말이 그렇다고. 이래서 집안을 보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저를 막대하는 이유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짐작이긴 했지만 이전보다 자신의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건 확실했죠. 거기서 시어머니는 곁에서 이웃남이라도 너라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곤 하셨는데요. 남편도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겠죠.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부서 이동을 하고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본성이 드러나고 남자는 돈이 생기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나 이번에 외제차 한 대 계약할 생각이야. 지금 있는 차도 얼마 전에 뽑은 거 아니야? 당신이 사줄 거 아니면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무슨 얼마 전에 산 차 이러면서 잔소리하려고 또 시동을 거냐? 왜 바꾸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바꾸는 건데? 나 승진할 것 같아. 진짜 미쳤어. 예전에는 당신이 내 행운의 네이클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그 회사랑 잘 맞아. 별거 없는 신생회사에다가 복지만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 최근에 중국적이랑 거래를 트면서 장난 아니라니까. 아주 돈을 갈고리로 쓸어 담고 있더라고. 이렇게 한 계단씩 쭉쭉 올라봐서 사장 자리까진 올라가지 않을까? 회장인지 누군가가 굉장히 젊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 회사는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상장은 했고 지분이나 이런 것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제 키워보시겠다는 거지. 그럼 경영학을 전공한 나도 전문 경영인으로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은 충분해. 에이,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야, 너 지금 꼴에나 무시하냐? 대학 문턱도 못 넘은 고졸 주제.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아무나라는 거잖아. 진짜 너는 자격지심냐 뽀래. 나한테 질투하면 어쩌냐? 참 못났다. 이래서 엄마가 가난한 집안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딱 드러나잖아. 못 가진 티, 못 배운 티. 결국 그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고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 자체를 축소해서 속상한 걸 털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의 차별에 관한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축소한 탓에 그냥 가벼운 말다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저와 남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깜짝 선물까지 준비하셨더군요. 바로 아주 좋은 고급 펜션을 예약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럼 나도 그거 안 간다. 당신 내년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간다며. 뭐? 야, 그건 이미 미리 다 상의된 건데. 그니까 나는 늘 가족여행에 갔었잖아. 근데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이 모처럼 준비한 걸 안 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 승진이랑 당신 부모랑 무슨 관계가 있어? 용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뭐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이제까지 용돈 드린 적도 없으면서 왜 혼자 그래? 그래, 그럼 가지 마. 나도 이제 당신네 식구들이랑 여행 안 가. 가서 고기 굽고 치우는 것도 지겨웠는데 잘 됐네. 그냥 해본 말이야. 알았어, 간다가. 대신 차는 2대로 움직여.
오고 가면서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싫어. 난 따로 갈게. 당신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 저희 부모님 걱정하는 게 싫어서 그냥 데리고 가긴 했지만 기분이 불쾌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이후에도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통이 난 얼굴로 술만 먹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죠.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연애할 당시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던 모습이 떠올라 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있을 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셨죠. 우리 송서방이 참 능력 있네. 결혼하고 잘 된 걸 보면 둘이 인연은 인연이야. 네. 그냥 시기가 우연히 겹친 거죠. 안사람이 저 대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 물론 그렇지. 그래도 사람이 잘 들어가면 운도 따라주는 거지. 운이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장모님. 아이, 그런가? 아유, 내가 주책이지. 어쨌든 가족여행 겸, 그리고 자네 상무진급 축하 파티 겸 나름 신경 써서 숙소를 구한 건데, 어떤가? 마음에 들어? 뭐, 나쁘진 않은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이럴 돈 있음 예물식이라도 좋은 걸로 해주시지. 신경 써서 말하는 엄마에게 싸가지 없이 대답하는 남편이 정말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 신경질적으로 올려붙였죠.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이 그렇잖아.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넓은 곳을 빌리셨으면 그것도 성수기에 이 정도면 가격이 꽤 될 텐데. 혹시 당신이 용돈 드렸어? 나한테 상의 없이. 안 드렸어. 그리고 드렸어도 내 돈이야. 내가 언제 당신 돈 손댄 적 있어? 내가 알 길이 없지. 생활비 각질해서 각자 쓰는데 거기서 뭐가 남아서 보냈는지. 쓰레기 같은 남편이 하는 말에 저도 어머니도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애써 웃으면서 남편의 술잔을 채우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치가 좀 없었네. 그냥 잘해주려고 한 거지. 자네가 기분 풀게. 다음에는 이런 자리 자네한테 묻고 마련할 테니. 이런 곳에 돈 쓰지 마시고 노후나 준비하세요. 나중에 아프다고 우리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자네 많이 취했나 보네. 이만 들어가 보는 건. 왜요? 사실을 말하니까 양심에 찔리셨나? 술 따라 드셨잖아요. 축하드리면서.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는 자신의 잔을 채우고 남편의 술잔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 술잔을 거꾸로 엎어버리더군요. 야! 아이씨, 더럽게. 내가 묵은 줄 알고 함부로 술잔을 섞어. 너 미쳤어? 장인어른 술잔에 있던 술이 내 술잔에 섞여 들어왔잖아. 더럽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소리를 꽥 질렀죠. 이게 어디서? 그래, 진직에 너는 너처럼 못 빼먹고 가난한 년이랑은 갈라서야 했어. 내 뒤 제대로 받쳐주고 엄마한테도 잘하는 여자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알아? 이딴 그지 깽땡이 같은 술은 너나 처마셔. 망할 집구석. 그때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소를 부르며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저는 잠시 경찰을 부르나 생각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막말을 내뱉는 남편과 싸우느라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있던 펜션으로 들어온 건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오빠? 잘 있었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오빠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굳은 얼굴로 저희 남편의 발로 걷어차 깨웠습니다. 남편은 심한 욕설과 함께 짜증을 내며 일어났는데 한참 멍한 얼굴로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여기를 어쩐 일로, 회장님. 눈을 깜빡거리면서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의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리 질렀네요. 저 새끼 당장 잘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안 그럼 난 이제 정말 네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가족 얼굴 보고 인간답게 제대로 살고 싶으면 저 새끼 당장 잘라.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빠는 인연을 끊고 나가서 뒤늦게 정신을 차렸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걸 목표로 어선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무려 5년이 넘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가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업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게 된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였죠.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모님을 찾아뵙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저와 남편의 청첩장을 보게 되면서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저놈 자르면 그럼 나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엄마랑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렸어야지. 면목이 없어서 고생해보니까 더 무섭더라고. 내가 했던 짓들이 얼마나 상처였을까 그런 생각만 들고. 돈만 들고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잖아. 미안해요 정말. 오빠는 이미 앞전에 부모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고 집을 해주겠다,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야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니 돈으로 화를 풀 수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한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와중에 상황 파악을 하던 남편 놈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더군요. 이분이 당신 오빠야? 그 집을 나가서 소식이 두절됐다는 맞아. 그 망할 놈.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 부모님은 그렇다고 해도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랬어. 나랑 싸우고 난 뒤 나가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미안해. 이런 고생을 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서 이제 와서 얼굴 들이매기도 부끄러워서 조금씩 몰래 도우려고 한 건데. 이때부터 남편은 표정을 바꾸면서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형님이셨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운명인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까지 제 편의를 봐주시고 뒤를 봐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당신이 내 행운의 네일콜로 보였어,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하자 오빠는 제 손목을 당겨 남편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서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네잎 클로버로 맞아 봤냐?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내 동생 우리 부모님 무시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우린 오빠의 차를 타고 숙소를 나와서 오빠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면서 남편에게 문자가 왔지만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린 모여서 제 이혼에 대한 상의를 했고 오빠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40이 넘은 나이에 뭔가를 시작하는 게 두려워 한 발 뺐지만 남편이 늘 제 학력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기억이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보다 더 넓은 곳 구해볼 테니까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네? 결혼이나 해. 집이 이게 뭐야. 수입병에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고 너 부자라며 돈에 대한 감각도 없을 정도로 최고라며. 좀 차려놓고 살지 집이 이게 뭐니. 처음에는 좋은 아파트에 갔다가 전원주택도 갔었어.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 근데 그것도 딱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돈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허무했어. 그래서 작아도 이 집에서 사는 거고. 근데 말이다. 그 녀석이 이혼은 해주려고 할까? 신고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힘든 이혼이었지만 그간 이혼을 고민해왔던 제가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휴대폰에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걸 증거로 쓸 수 있었네요. 특히나 저희 이혼에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요. 다만 회사에서 남편을 정말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먼 곳으로 발령을 시켜버렸죠. 그것만으로도 남편에겐 본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에 남편은 불복을 한다, 고소를 할 거다 난동을 피우긴 했지만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회사를 그만둬도 소문이 나서 재취업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긴 했지만 무사히 대학도 나왔고 현재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막상 해보니까 공부에 욕심이 생겼거든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남겨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저보다 더 극성인 오빠가 곁에 있어서 이젠 든든합니다. 한때는 많이 싸우고 다퉜지만 진짜 가족만큼 끈끈한 것은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네요. 저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 채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재생이 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만약 그곳에서 못 듣게 된다고 해도 한국에 오면 한 번에 몰아서 들을게요. 약속해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